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슬관절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노두현조 교수입니다. 표절과 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 그리고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중심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학 논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실 텐데요. 애브스트랙트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인트로덕션,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컨클루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트로덕션에는 제너럴한 것부터 시작해서 알려진 사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펀넬 스트럭처로 구성이 되겠고,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스터디 퀘스천이랑 가설을 정해서 여기에 맞는 서브젝트와 디자인 하게 되겠고, 이밸류에이션 메소드를 정하고 통계 분석을 한 다음 결과에서 각각 해당하는 넘버에 대한 기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연구 결과들과 비교를 한 해석을 디스커션에서 하게 되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끌어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끌어올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표절과 복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에 대해서는 아이작 뉴턴이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완전 생뚱맞은 오리지널 소트라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이라는 것이 기존의 이론, 경험, 생각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하거나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이론, 경험,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져와야지 표절과 복제 이슈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실태입니다. 2008년부터 12년 사이에 국내 35개 대학에서 169건의 이제 위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표절과 부당 저자 표시였습니다. 표절은 60% 정도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면 변조하고 위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표절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표절과 복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연구에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하게 되겠고 연구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학문 발전을 저해시킵니다. 없으니만 못한 그런 논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구 윤리 위반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표절은 우선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이나 학술 논문 그리고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모방하면서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 해서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 두 가지의 행위가 다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의도를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만의 행위가 있건 없건 모방을 부적절하게 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표절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은 타인의 연구 또는 내용 전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저작물의 아이디어, 단어, 문장 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독창적인 생각들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내용을 가져다 쓸 경우에는 출처를 꼭 표시를 해야 되고 의도하지 않았던 표절도 당연히 표절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처를 표시하면은 모두 다 OK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한계는 한 개 문장 정도로 우리가 본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무한정 카피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다. ORI라는 기관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굉장히 유용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기여를 항상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다른 출처에서 그대로 가져온 텍스트는 인용 부호로 묶어서 출처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바꿔 쓰거나 이런 걸 파라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요약할 때는 자신의 말과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다른 저자의 아이디어나 사실의 정확한 의미를 재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처를 항상 밝혀야겠고요. 그리고 원문에 대해서 상당한 수정을 가하여 적절한 바꿔쓰기를 하려면은 철저히 언어를 구사하고 아이디어와 용어를 잘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이나 사실이 상식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인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출판된 저자 자신의 텍스트를 재사용할 경우 인용 보호를 사용하고 바꿔쓰기를 통해서 학술의 관례를 따라야겠고요. 그리고 학술대회나 그와 유사한 시청각적 프레젠테이션 영역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지켜서 해야겠습니다. 표절과 저작권이라는 거는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관계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인용을 해서 쓸 수 있죠. 그럼 표절에는 이제 표절 원칙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아서 표절은 아닌 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사해 오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비교적 짧게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이나 긴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출판사나 저작권을 보통 출판사가 가지고 있죠. 출판사에 이제 문의를 해서 내가 이 그림을 논문에 인용해도 되느냐 이런 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정 이용 조항을 잠깐 살펴보면은 비평을 하거나 커멘트 그리고 뉴스 리포팅, 티칭, 그다음에 스칼러십 리서치에서는 짧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상관없이 인용할 수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인용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른데 심리학회에서는 대략 400단어 미만 단일 텍스트 혹은 총 800단어 미만의 텍스트인 경우에는 일부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서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제 확인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복 출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복 출판이라는 것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 출판된 논문과 가설이 유사하고 표본수가 유사하고 방법이 유사하고 결과가 유사하고 그 다음 최소 한 명의 저자가 동일하고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중복 출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 출판의 분류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복제, 카피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논문이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수정 없이 똑같은 내용을 출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여러 논문들을 서브미션 할 때 카피가 아닌지 혹은 다른데 서브미션 하는 중이 아닌지 항상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논문에 이런 거를 제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분절 혹은 분할 출판, 살라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라서 먹는 그런 살라미 햄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한 번에 수행한 연구 자료를 잘라서 나누어서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40명을 이제 연구를 이제 했는데 그런 연구 데이터를 A 논문에서는 전체 연구 데이터 100 중에 30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프린트를 출판을 하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그 나머지를 출판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대규모 임상 연구 그리고 엄청 롱지튜디널 큰 스터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논문에 데이터를 다 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퀘스천도 다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논문에 스터디 퀘스천이 6개 이렇게 되면은 논문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살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교적 작은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겹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산람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이 리트랙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산람이를 거꾸로 이제 영어를 쓴 거죠. 반대로 이제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관찰 기간 등을 덧붙여서 논문을 2편, 3편 이렇게 쓰는 거를 덧붙이기라고 합니다. 이 다음은 제가 직접 이제 예전에 출판했었던 예시인데, 환자 대상이 동일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동일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이제 했었고, 요거를 처음에 서미션 할 때 제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환자 수는 같지만은 스터디 퀘스천이 다른 걸로 다른데 이제 출판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에디터리얼 오피스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살라미 이슈에 대해서 언급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디펜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보행 분석 논문이었는데 굉장히 보는 스콥이 다른 그런 이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 대상은 같지만 보는 스콥이 다르고 연구 스터디 퀘스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한 논문에서 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람이 원칙에 이제 유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디펜스를 해서 이제 에디터가 이제 이런 걸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인증을 해줬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위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미리 이제 편집인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논문 다 안전히 이제 출판이 잘 돼서 잘 인용이 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런 중복 출판의 몇몇 예외들이 있는데, 편집인에게 보내는 서신, 학술대 초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중복 출판이 적용되지 않겠고요. 그리고 여러 학술지의 편집인이 한 논문을 동시에 합동으로 게재하는 것이 좋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동시 발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로 다른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원고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겠고, 임상시험 자료에 대해서 이제 2차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2차로 롱텀 팔로우업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스테이션이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차 출판 논문을 인용하고 2차 분석이라고 밝히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재활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적 정의로 이미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한 문장의 일정 부분을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간주하지 않는 경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IRB 제출 서류나 출판되지 않은 연구 계획서, 초록집 이런 거는 당연히 리사이클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 우리가 메소드 섹션이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저희가 자주 하는 뭐 AI 논문이나 뭐 보행 분석 논문, 이거는 사실 메소드가 거진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보행 분석 논문을 뭐 이제 정상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 대상으로 하고, 뭐 십자인대 수술, 뭐 HTO 수술, 여러 대상 환자군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보행 분석 방법이 당연히 바뀌지가 않죠.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면은 재활용을 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썼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엄격히 관리해서 이거는 윤리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다른 논문에서 비슷한 메소돌로지를 쓸 경우에는 인용을 하고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출판이 있습니다. 2차 출판이라는 거는 중복 출판이라도 허용되는 경우를 2차 출판이라고 하는데요. ICMJ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2차 출판하려는 학술지 편집인의 양쪽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에디터의 권한이 이제 막강한 거죠. 그리고 2차 출판과 관련 있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에 대한 접근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자기가 쓴 논문을 이제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출판 간격을 조정해서 독자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출판은 원전 논문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이제 기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독자층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 출판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무릎 관절염의 뭐 리뷰 아티클이다. 그러면은 정형외과에서 당연히 1차 출판을 하고 다른 뭐 류마톨로지나 가정의학과 논문 뭐 이런 데서도 2차 출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첫 번째 원전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부 일부가 출판되었음을 이제 고지를 해서 다른 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출판된 논문의 제목이 원전 논문의 2차 출판이라는 것을 이제 명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을 2차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여기 오늘 기술한 내용에 자세한 예시와 더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들이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경우에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